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천대교병원 유방외과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유방암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유방암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의 현황이 어떻고, 진단은 어떤 식으로 되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는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평가해보고, 또 궁금하신 점들은 제가 질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개요입니다. 컨텐츠 1번에서 5번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이 무엇일까요? 자, 유방암이란 암이죠. 근데 유방에 생기는 암을 얘기를 합니다. 암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우리가 의학적인 정의를 내리는데, 일단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경우를 유방암이라고 그러고, 뭐 다른 장기, 예를 들어서 위를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경우 위암이라고 하고, 대장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한 경우를 대장암이라고 하듯이 유방암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종양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데요. 종양이라는 표현은 혹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혹,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종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세포를 평가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세포가 이렇게 이제 자라는 모습들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띠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악성이라고 하고,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해부학적으로는 유방이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좀 더 구조적인 것을 보면 이렇게 이제 유선 조직이, 여기 노란색을 유선 조직이라고 보면 이 사이사이를 이제 기질 조직이 채우게 되고, 또 지방 조직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을 통해서 유두로 개구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이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유선 조직, 이 젖샘이라고 하는 젖을 만드는 기관이고, 젖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젖이 나오는 그 통로를 유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관이 이렇게 이제 유두로 개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이제 여러 가지 실체 조직이나 결체 조직이나 지방 조직들이 채우게 되고, 이제 유방이 이런 형태로 얹어져 있는 그 위는 가슴 근육 위에 이렇게 이제 얹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부에는 이제 폐가 있겠죠. 우리 암 하면 이제 기수를 떠올리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1기에서 4기 이런 정도로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방암의 병기는 그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종양의 크기, 그리고 애과부 림프절의 전이의 여부, 그리고 전이 개수에 따라서 1기부터 3기로 나누게 되고요. 일단 그 종양 크기하고 상관없이 다른 장기로 갔다, 전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4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나눠 본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5년 생존율, 뭐 10년 생존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유방암의 생존율은 98%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병기의 기준으로 나눴을 때의 생존율 그래프이고요. 사실은 기수도 기수지만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라 함은 이제 생물학적, 그 바이올로직 서브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임상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기수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는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종양 크기가 2cm 그리고 5cm 기준으로 이제 1, 2, 3기가 나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전이가 뭐 1개에서 3개,
4개에서 9개, 1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수가 우리가 계산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연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비침윤성 유방암, 상피내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피내암은 암세포, 유방암세포가 존재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구조물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저막을 암세포가 침범을 한 경우면 침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 저는 이제 클리닉에서 이렇게 외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암세포가 풍선 안에만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경우에는 상피내암, 그리고 침윤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침윤성 유방암, 그리고 제자리암, 이런 식으로 연기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연기, 상피내암인 경우는 종양 크기와 상관없이 연기가 되고요. 1기인 경우는 종양 크기가 ECM 이하이면서 임파절 등으로 전이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기인 경우에는 이제 A와 B로 나뉘게 되는데 크기가 2에서 5cm면서 임파절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크기가 OCM을 넘어가거나 임파전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계산을 해서 2기 초반, 2기 후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3기인 경우는 종양 크기가 OCM 이하거나 임파절 전이가 심한 경우, 그리고 종양 크기가 OCM 초과로 크고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임파절 전이가 10개 이상 이렇게 되면 3기, 종양 크기 상관없이 3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종양 크기가 OCM 이하이고 임파절 전이 개수가 10개 미만, 4개에서 9개 이런 식으로 돼도 3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장기, 특히 유방암이 잘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폐나 뼈, 간, 뇌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는 우리가 유방의 그 혹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4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외래로 뭐가 만져져서 오시거나 유두에서 뭐가 나왔거나 뭔가 유방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는 상당히 좀 진행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보통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뭐 건강검진을 받고 좀 이상해서 재검 이런 식의 통지를 받고 오신 경우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유방암 환자가 생겨서 걱정이 돼서 왔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좀 검진을 통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뭔가 만져졌다라고 한다면 일반인이 만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1cm 정도면 만져지는데요. 누워서 만져지는 거, 그다음에 서서 만져지는 거에 따라서 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많이 자라져 있으면 누구나 만져지죠. 그래서 만져지는 경우, 멍울이 만져진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이제 통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커지면 암의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뚫고 바깥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 피고름이 나거나 악취가 나거나 굉장히 이제 심각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유방암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없었고,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걸 잘 자각을 못해서 이렇게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검진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뭔가 만져지고 변화돼서 오시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자, 피부 변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변화가 있죠. 근데 이조차도 잘 자각을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몸에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잘 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거울을 이제 잘 안 보는 그런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쑥 들어가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방의 굴곡 변화, 유두 및 피부 함몰과 피부 습진,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유방암의 증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데, 유두에서 뭔가 피가 나왔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이죠. 환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사람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 아주 흔한 경우, 관내 유두종이라는 양성 질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초콜릿색의 붉은색의 혈성 유두 분비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먼저 암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반되는 이제 혹이 주변에 이렇게 크게 만져지거나 다른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유방암은 우리가 흔히 유방암, 대장암 이런 질환은 선진국형 질병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선 정말 흔합니다. 가장 흔한 암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갑상선은 남성에게도 있는 기관이니까 여성에만 있는 기관으로 치면 유방암이 1위가 되겠죠. 그래서 연간 약 2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불과 한 15년, 20년 사이에 거의 연간 발생률이 3배 이상 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는 이제 보시면 30대도 꽤 많은데, 보통 이제 40대 폐경 전후 연령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나라랑 다른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발생 환자 수가 높아져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참 경제 활동을 할 나이인 이제 40대, 50대 이때 가장 피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제 발생자 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같은 패턴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서구식의 생활 습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고 유방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 패턴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이 점차 폐경 후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폐경 후 여성이 50% 이상이다, 이런 보고가 있고, 점점 이제 이 레이트는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검진이 좀 활성화되면서 많이 진행돼서 온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발견이 되면 그만큼 치료하기가 수월하고 치료 성적도 좋게 됩니다. 유방암의 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 그다음에 유방을 보존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니까,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 유방 보존하는 경우 한 60%, 그다음에 유방 전절제하는 경우가 한 30-40% 정도. 이게 최근에 이제 전절제하고 복원을 하는 것이 보험이 되면서 전절제 술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재건 수술이 보험이 되면서 좀 더 삶의 질에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유방을 상실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조기 발견이 크게 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유방암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 개발, 그래서 완치율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 즉 이제 재건 수술을 함으로써 삶의 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일단 유방암과 관련된 인자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인데요. 에스트로겐하고 유방암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이제 관련 인자로 묶어볼 수 있는데, 초경을 빨리 하고 폐경을 늦게 하면 그만큼 난소가 일을 오래 하는 거니까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30세 이후에 고령 출산, 모유 수유 안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을 높이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방암 관련 인자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특히 폐경 여성, 그러니까 폐경 후 비만이 유방암 관련 인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던 게 복부에 있는 지방에서 이제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난소가 이제 일을 하던 게 멈추는 걸 우리가 폐경이라 그러는데, 폐경이 되면 그 에스트로겐을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난소가 이제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지방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폐경이 되면 살이 찌게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이 자꾸 복부에 지방을 비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이 다시 유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폐경 후 비만은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는 치명적이죠.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알코올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음주는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폐경이 됐는데 그 이제 삶의 질을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갱년기 장애가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 있죠. 화해락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제들을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드시다가 유방암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력, 유전자 변이가 있는 여성, 이런 경우에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죠. 이미 알려져 있는 브라카 유전자 같은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전생애를 걸쳐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9%, 90% 이상 이렇게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른 검진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가시키는 인자들, 아주 고위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그런 인자들은 이제 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 그다음에 유방암 한번 걸렸던 사람은 또 당연히 재발이나 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정형이라는 거는요, 뭔가 이제 혹이 있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은 아닌데 이렇게 암의 세포, 그러니까 그 유방 세포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암은 아니지만 비정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비정형은 굉장히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유방암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정형으로 진단이 되면 절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여기 다 이제 적혀져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거죠. 건강한 식이, 육체활동.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이 돼버리면 당연히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비만 세포에서 유방암이 좋아할 만한 어떤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제 음식을 적게 드셔도 활동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살이 굉장히 잘 찝니다. 비만이 되기 쉬운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적당히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시고,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하시는 게 좋은데 유산소 운동이 유방암 예방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연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바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그리고 심박수가 70% 이상 우리가 이제 높여서 좀 헉헉댈 정도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속 시간이 한 30분 이상 정도 되면 좋고요. 보통 이제 심박수를 그렇게 올리라는 건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성인 일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회 정도라고 이제 그러니까 심박수 1분간 심장이 뛰는 횟수를 심박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회 정도라고 치면 이거에 한 7, 80%를 얹어서 그러면 한 이제 70% 정도면 얼마죠? 50 정도 더해진다 그러면 한 120회, 130회 정도 이렇게 이제 심박수가 유지될 정도로 몸을 움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심박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방암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이제 검진 말고는 사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만져지지도 않거니와 어느 정도 이제 만져지면 그건 좀 진행이 된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문의가 직접 보기도 하지만 검사가 중요합니다. 영상 검사로는 유방 촬영술, 그 다음에 초음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직 검사 이렇게 이제 3가지인데요. 학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방암 학회는 이제 우리가 한국 유방암 학회인데 여기서 검진에 대한 권고안을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얘기한 바로는 이게 연령대가 좀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더 젊은 연령에서 검진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을 만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5세 이후부터 이제 검진을 하자. 2년 간격으로 의사를 보자. 그리고 40세 이후는 국가에서도 검진을 해주잖아요. 2년마다. 하지만 이제 2년마다 하는 그 유방 촬영술, 눌러서 찍는 엑스레이 있죠. 그 40세 이후부터는 이것들을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법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 형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해주는 그런 검진은 사실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은 그 검사로만은 좀 이제 부족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유방 초음파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필요한 경우는 1년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1, 2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세, 40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유방이 있는 모든 여성은 매월 만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폐경이 되기 전인 이제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끝난 직후에 그 일주일 상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유방의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가장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앉아서 누워서 만져보고 그다음에 거울로 보고 이런 일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리가 없는 경우, 폐경되거나 뭐 임신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매월 날짜를 정해서 자가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봐야겠죠? 거울을 보고 어떤 거를 보느냐? 양쪽이 대칭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내리고 보고 두 팔을, 양팔을 이제 머리 위로 올려서 보고 그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보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차이가 있는 게 있는지 피부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져보는 건데요. 앉아서 만질 때는 이제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한쪽 팔을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쓸어 내리면서 보는 게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갈비뼈를 만지고 이걸 혹이라고 오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누워서 갈비뼈를 하나하나 이제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만져지는 것들을 좀 구별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잘 이렇게 처음부터 잘 하시기는 어려운데요. 매달 만져보면 이제 변화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이제 전문의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손가락, 그 손끝으로 만지셔야지 좀 잘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구역을 다 만져보는 방식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두를 살짝 잡고 짜봅니다. 유두에서 뭐가 이제 살짝만 잡았는데 뭔가 나오진 않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세게 짜거나 이렇게 되면 유두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줘서 이렇게 적당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적당히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두를 막 이렇게 면봉으로 헤집거나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지 계속 파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유관이 다 다칠 수가 있고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2차 감염도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지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상처 나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워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만질 수도 있고 모든 방향을 이제 다 만져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한쪽이 더 커지거나 이 정상적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하여튼 뭔가가 양쪽이 차이가 생겼을 때 그리고 피부가 이상하게 변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귤껍질 같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거 굉장히 이제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이런 변화들이 오는데 또는 이제 유두가 나는 원래부터 함몰 유두인 경우는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쪽만 이제 유두가 들어가는 경우 이제 뭔가 안에서 혹이 생겨서 이 유두를 이제 안쪽에서 당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게 이런 증상. 그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팔이 부어 한쪽만. 그럼 이쪽에 이제 뭔가가 임파관이 눌린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팔이 부을 수가 있겠죠. 유두에서 뭐가 나오는데 뭔가 혹도 만져지고 여기 겨드랑이도 뭔가 만져지는 것 같고 하여튼 이상한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묵히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다음 자가검진을 이제 매달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1, 2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의 이제 기본은 눌러서 찍는 거 이거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방 촬영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맘모그래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맘모 촬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 방법인데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를 이제 양옆으로 누르고 위아래에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찍게 2번 누르게 돼서 찍죠. 많이 누를수록 유방이 이제 납작해져서 편편해지면 좀 더 좋은 영상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세게 누르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보다 또 초음파가 정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보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검사이죠. 자, 이렇게 사진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이 제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치밀 유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밀 유방이라는 게 이제 정도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의 이제 하얗게 보이는 유방을 치밀 유방, 치밀도가 높은 유선 조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이제 겉에 컨투어가 스킨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하얀 조직이 실제 유선 조직이고 요 약간 까맣까맣한 이런 부분은 지방 조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혹도 하얗게 보이고 이 유선 조직도 치밀하면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얘만으로는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치밀도가 굉장히 높은 유방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인데 이는 알 수가 없죠.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 초음파를 봐야겠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암의 모습이고요.
아까 여기서 안 보였던 게 이제 초음파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검사를 우리가 다 감안해서 뭐 어떤 혹의 위치나 모양이나 여러 가지 주변 조직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지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직을 컨펌을 해야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사진,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어떤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암이더라,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암이 아니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상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정확한 진단은 조직검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조직검사는 세침 흡입 세포검사, 총조직검사, 뭐 맘모톰 생검, 아니면 직접 떼는 절제생검, 절개생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총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확도가 꽤 높고요. 부분 마취 후에 바늘을 이제 실제 암의 센터에 집어넣고 총처럼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조직을 이제 좀 깎아서 몇 가닥 얻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조직 일부를 얻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세포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이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주사기로 바늘로 어떤 이제 혹이나 아니면 혹 주변에 있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도는 총조직 검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방암이 진단이 되는 경우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술, 그리고 방사선, 항암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이렇게 이제 유방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소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암이 있는 자리를 치료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전신치료를 하는 거는 암의 재발과 전이를 이제 막기 위한 이 국소치료 이후에 하는 치료들을 일컬을 때 전신치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암을 떼어내는 국소치료의 가장 기본은 수술이겠죠. 그리고 유방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유방을 다 제거했더라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은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하고요. 유방을 다 제거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안 한 경우도 많지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이 워낙에 컸던지 아니면 임파절 개수가 좀 많이 전이가 됐던지 이런 경우에는 유방을 다 제거한 경우에도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신치료는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항암치료, 그 다음에 항호르몬 치료. 유방암의 경우에는 호르몬 수용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호르몬 요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치료를 전신치료,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 것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타겟에서 얘만 치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 세라피, 표적 치료라고 부르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유명한 약이죠. 허셉틴이라는 약,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누어서 이 둘을 다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존하는 경우랑 전절제하는 경우, 전체 다 제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유방 보존하는 경우를 이제 여기에 굉장히 이제 국소적으로 있는 경우에 유방을 다 절제할 필요가 없이 여기만 이제 마치 케이크를 잘라내듯이 이렇게 제거를 하고, 피부와 아래 이제 근육 바로 위까지 이렇게 떼어내듯이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고 남은 조직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보형물을 조금 넣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런 수술을 부분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방의 이제 유방암의 범위가 너무 커서 유방을 절제를 부분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방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이제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은 이제 동시 복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재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유방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제거하고 동시에 이제 성형외과 팀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동시 복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방을 다 제거하기에는 조금 아까운데 그래도 범위가 좀 넓어서 어쩔 수 없이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복원 수술을 많이들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기가 높다고 해서 복원 수술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이제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건하는 방식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 보형물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미용 성형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방 확대 수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때 쓰는 보형물을 이제 이 수술하지 않은 쪽과 사이즈를 맞춰서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기존에 있던 유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성형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수술을 하고 이제 두 가지 타입에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과부, 겨드랑이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병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유방에 이제 뭐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먼저 이제 암세포가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겨드랑이 임파절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가는 그 위치를 우리가 감시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만 조금 떼어서 수술장에서 여기에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을 보존하고 감시 림프절을 생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원 재원 기간도 짧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이제 퇴원을 시키는데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죠. 상지 부종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감시 림프절을 생검을 했더니 이쪽에 이제 전이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임파절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애과부 림프절 곽청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조금 떼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이 됩니다. 상지 부종, 이쪽 수술한 쪽 팔이 좀 붓는다든가 통증이 생긴다든가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는데, 애과부 림프절은 이제 다 곽청하는 그런 수술법은 감시 림프절 생검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 다 무조건 겨드랑이를 다 제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감시 림프절 그리고 방사선 테크닉이 발전을 하면서 이 수술의 이제 비율은 좀 낮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소 치료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남아있는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 치료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용어가 어려워서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요. 방사선은 구역 치료입니다. 지역 치료, 그러니까 국소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 항암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아프지 않잖아요. 흉부 엑스레이 다들 찍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와 같이 유방 수술한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수술 후에 보통 남은 유방 조직의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절제 한 다음에라도 종양 크기가 크거나 임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에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식적으로 뼈나 뇌 등에 이제 전이가 된 경우, 그 전이된 혹으로 인한 2차 증상, 통증이라든가 압박 증상 같은 게 있겠죠. 뇌압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뼈를 척추를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고식적으로 수술 대신 방사선을 응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방을 이제 보존하는 수술을 한 이후에 방사선은 보통 이제
일주일에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고 주말은 쉬고 이렇게 해서 6에서 7주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통상적인 방식인데 한번 이제 조사하는 양을 좀 더 늘려서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신요법 중에 유명한 항암요법은 수술 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 전신을 돌고 있는 그 암세포를 이제 혈관 주사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을 감소시키고 전이를 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이제 섞어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6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행 이제 항암은 암이 이제 너무 처음에 진단했을 때 암이 굉장히 커서 수술을 바로 못하는 경우에 먼저 항암을 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 놓은 다음에 이제 수술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을 하고 나중에 수술을 하든지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어떤 것이 더 이제 환자에게 이로울 건지는 이제 상의를 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호르몬 요법, 이거는 이제 유방암의 한 60% 이상이 이 치료를 이제 받는 경우가 많죠.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유방암의 경우에만 이 치료법을 쓰게 되는데 보통 폐경 전과 폐경 후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타목시펜이라는 약은 이제 선택적인 호르몬 수용체,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조절하는 그런 약제죠. 타목시펜이 가장 널리 쓰이고요. 그다음에 폐경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포에서 호르몬으로 바뀌는 그때 필요한 어떤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인데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좀 많이 유명해서 여러분들 좀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들어보셨을 약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타목시펜, 폐경 전 여성에게는 타목시펜을 드시게 되는데 10년 이렇게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폐경 후 여성에게는 이런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해서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한 5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됩니다. 표적 치료는 유방암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어떤 특정 분자 표적이 있어요. 이렇게 타겟이라고 하는 표적이 이제 영어로 타겟이잖아요. 타겟 세라피라고 부르는데 걔만 선택적으로 이제 억제하는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방암 세포 증식과하고 관련된 헐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양성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유방암이 있거든요. 전체 유방암의 한 15 내지 2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제가 트라스투맙, 허셉틴이라는 약제인데 요 과발현 유방암에서 쓰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여러 가지 약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해서 쓰거나 단독으로 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흔히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또 내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퀴즈로 내봤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를 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